여러분들이 그 지난주부터 이 얘기들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앞으로 폐지가 된다. 대통령께서 이제 SNS에 이런 세금 규제 관련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번 구해줘 월부 기사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5월 10일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이러신 것 같아요. 이제 정부 규제 정책이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라는 정책이 5월 9일에 시행이 될 텐데 5월 9일 시행되기 전에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시행되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나가야 될까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장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를 계획해 나가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29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규제 이야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나라는 거를 보니까 다주택자 5월 9일 이후에 집 팔면은 양도세 폭탄이다. 완전 뭐 2배 넘게 껑충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5월 9일에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는 거는 확정, 거의 기정된 사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대통령이 이 다주택자들이 집 팔고 또 갈아타기를 할 것 같으니 갈아타기를 할 때도 실거주자들 은 갈아타기를 하되 이거 거주하지 않으면은 갈아타기도 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경고장,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된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강남권에서는 지금부터 지금 초급매가 늘었다, 매물이 증가됐다라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다주택자 봐주기 없다, 이거 양도세 중과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보유세까지도 좀 중과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죠. 보유세까지 중과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된 거는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가, 그러니까 즉 양도세 중과되는 게 세부적으로 좀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세 중과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만 적용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주택 이상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다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적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은 서울 전역과 그 다음에 이제 과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12곳이고요. 이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까지 묶였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랑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가장 큰 차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매수를 하려면 여러분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 입주를 해야만 하는 조건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인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이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가 계속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이 양도세 중과하기 전에 2주택자의 경우에는 원래는 양도세를 낼 때 여러분 저희가 양도세를 매기는 과세 표준이 있고요. 그 과세 표준이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취득한 가격을 뺀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중개비나 취득세나 아니면 뭐 인적공제나 이런 것들을 다 공제를 하고요. 장기 보유했었을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또 곱해가지고 빼서 최종적인 과세 표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양도세율을 곱해서 양도세가 나옵니다. 지금 중과되기 전 상황에서는 양도세율이 6%에서 45% 정도가 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5억의 집을 사가지고 20억에 팔았어요. 사실은 서울 아파트가 그런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이거를 한 10년 정도 보유했다라고 했었을 때 양도 차익은 15억이죠.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적용하고 이러저런 공제비 이런 것들 누진공제 이런 거 제거해가지고 양도세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지방세 포함해서 한 5억 2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억의 차익이 있을 때 중과되기 전에는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5억 2천 정도를 양도세로 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과가 이제 되면요, 양도 차익에다가 세율을 곱할 때 기존의 6%에서 45%
26%였잖아요. 양도세율이 26%에서 65%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이 중과가 적용되면 또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장기 보유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미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양도세가 커져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해도 숫자로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표현해드리는 게 그래서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건데 이걸 좀 와닿게 느끼실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만약에 이게 중과가 된 상태에서 2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15억 양도 차익에서 세금을 9억 9천 정도를 내게 됩니다. 중과되기 전에는 5억 2천을 내게 되는데 중과가 되고 나면은 약 대략적으로 9억 9천을 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중과가 되면은 양도 차익 15억 중에 나한테 남는 돈은 한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가 되고 난 다음에 판다라고 하면은 양도세를 꽤 많이 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나니까 다주택자들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아니 이게 매도를 하려고 해도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 다주택자분들이 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집을 매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세를 놓는 집을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를 놓은 집을 매도하려고 하다 보니 아니 나는 세입자 만기가 5월 9일 전에 끝나지 않는데 이거를 매도하려고 하면은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분이 또 갱신 청구권을 쓸 수도 있고 또 세입자분이랑 이 날짜 조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 5월 9일을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이제 들리는 거죠.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에 좀 공감이 간다. 그러면은 기존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까지 계약 후에 3개월 내에 잔금이나 등기를 접수하면은 중과 면제를 해주는 이런 세부 사항들을 우리가 좀 마련을 하겠다. 신규로 조정지역으로 묶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고 6개월 내에 잔금 등기 접수를 하면은 이거를 완료했었을 때 중과 면제를 하겠다라는 세부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이제 양도세 중과 폐지할 겁니다. 여러분 매도 준비하세요 라고 했을 때 다주택자들이 진짜로 매도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 이런 세부 사항들을 정부에서 계속 마련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게 따끈따끈하게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기간 안에 팔기가 어려운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이 막 만기예요, 세입자가. 근데 나는 이거를 양도를 하고 싶어요. 매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새낀 주택을 팔 수 있게 실거주 의무를 일부 유예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는 사항을 오늘 오전에 최신 사항으로 이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새 끼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실거주는 당장 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온 거죠. 얘기가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도 고심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매도를 좀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매도를 할 수 있게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최신으로 지금 업데이트된 사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왜 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정부가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 시장의 모습은요. 매물이랑 전세 매물이 정말 없습니다. 1000세대 단지인데 뭐 2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물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15 규제 이후에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매수를 하려면은 입주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매물이 굉장히 급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꾸준히 15 이후에 감소를 했어요. 10월에는 8,949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는데 11월, 그 다음에 12월, 1월로 오면서 여러분 보이시죠? 거의 막 3,000건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서울 평균
평균 여러분 20년 정도 거래량이 4천 건 정도가 되는데 평균도 1월에는 안 되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싫어서 거래를 안 해서 거래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매물이 너무 없어서 거래할 만한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감소를 한 거고요. 제가 그냥 뭐 제 직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전세를 구하든 아니면은 매수할 집을 구하든 이제 현장 가가지고 부동산 좀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진짜 현장에 매물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부가 인식했을 때 와, 25년 6월에 대출 규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공급 대책도 실행을 했고 10.15에 정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가격을 상승하고 있는 가격을 막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10.15 규제 이후에 한 3, 4개월 정도의 매매 평균 상승률을 보니까 0.29%거든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 구별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지역은 서대문구랑 강서구인데 여기가 0.7%가 상승을 했어요. 주간으로 여러분. 저번 주에만 0.7%를 상승했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2배 이상 폭등하는 시장에서 보여주는 상승률입니다. 또 지금 현재 보였던 시장의 모습은 또 어땠냐면요. 가격이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24년 뭐 이럴 때에는 마용, 성광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벨트가 주력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노원구까지 거래가 되면서 여기서의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도 저번 주 주간으로 봤었을 때 최대 상승률이 여러분 0.52%였어요. 그래서 노원구의 현장을 가보면은 진짜 계속 매매 거래가 되면서 저가 매물, 그래도 싸다고 하는 매물들이 계속 빠지면서 단기간 안에 막 1억씩 호가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3번의 규제를 통해서 가격 상승을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잡힌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했고 그러면 이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어떤 규제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 여기까지 온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본질적인 입주 물량 부족 문제예요.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구해줘 월보에서 재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24년, 25년, 26년 입주 물량을 보면요. 계속 점차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26년 물량은 15,000세대밖에 안 돼서 실제로 서울에 적정하게 입주가 들어오려면은 여러분 4만 세대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데 45,000세대 이상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만들어내는 시장 상황이 뭐냐? 새 아파트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전월세로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지고요.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진다라는 건 뭐냐면은 전세로 갈 집도 없고 쉽게 말하면 전세가도 계속 오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매가도 움직일 만한 상황들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렇다면은 가격 상승도 막고 그리고 이게 입주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좀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가지고 온 거죠. 지금 보면은 매물은 없는데 매수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추가 고육지책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런 정부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지금 당장 매물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정부도 단기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매물 출현하는 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정책으로 좀 매물 출현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이런 정책을 지금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배경으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런 정책이 이제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현장은 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실제 매물이 늘었을까라는 것들을 보면요. 강남권이랑 한강벨트의 매물 증감을 보면은 자, 여러분 봐보세요. 강동구 5.5%가 증가했어요. 10일 사이에. 서초구도 6.3%가 여러분 증가했고요. 강남구도 6.9%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나 송파구나 성동구나 이런 데들은 10% 이상이 증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양도세 중과 폐지할 거예요 라고 하니 강남권과 한강벨트 주변의 지역들은
확실히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데 모든 지역이 다 그렇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 금천구는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매물이 줄어든 거고요. 강북구는 4%가 줄어들었고 성북구는 3.9%가 줄어들었어요. 아니 왜 그럴까? 아니 왜 강남권이나 한강벨트는 매물이 늘어나고 금천구나 강북구나 성북구 같은 데는 왜 매물이 줄어들었지? 라는 게 여러분 이 숫자를 보시면서 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로 강남권이랑 한강벨트는 여러분 2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6년까지 가장 쌌던 가격 대비 2배 이상, 2.5배 이상 오른 지역들이 많죠. 그리고 그런 단지들이 굉장히 많죠. 양도 차익이 커질수록 사실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내가 이참에 수익도 냈고 팔으려고 했는데 중과되면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 아까 여러분 생각나시죠? 15억을 벌었다고 했었을 때 양도세가 중과되면은 거의 9억 9천을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참에 매도해보자. 이게 맞아 떨어지니까 내가 매도해보자 이거고요. 금천구나 강북구나 성북구 같은 데는 이게 애초에 이 지역에서 매매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 매물을 내놓는다 한들 과연 매물이 팔릴까? 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저조한 그 부분을 좀 반영했고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묶일 때에도 실제 강북구나 금천구나 노원구나 중랑구나 이런 데들은 가격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승이 강남권이나 한강벨트만큼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양도세 중과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마음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심리를 좀 발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이 지역 이외 지역들은 매물이 좀 줄어드는 이런 현실을 보이는데 강남권이나 한강벨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매물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현재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현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과거에도 이렇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규제가 있었어요. 과거에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같이 함께 보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4월 1일에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요. 자, 초록색은 매도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매도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주황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심리가 세면 시장에 여러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겠고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가 세면은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가격이 올라갈 만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런 매도세와 매수세를 가지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었을 때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7년 8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할 거예요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 즈음이 어느 즈음이냐면은 약간 이 정도 즈음입니다. 여러분 2017년 8월이 이 즈음이고요. 이때 매수세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제 무섭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 너무 상승하는데 이 가격 상승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4월에 양도세 중과 시행할 겁니다 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그러면 나도 양도세 중과하기 전에 팔 매물들은 좀 팔아야 되겠다. 중과 맞으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팔아야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도세잖아요. 그러면서 매도세가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매도세가 늘어난 상태에서 시장의 모습이 한 2, 3개월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갑자기 매수세가 올라가죠. 이거는 뭐냐? 여러분 집을 대부분은 한 달 안에 팔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한 3, 4개월 기간을 두고 매도를 합니다. 3, 4개월 정도 내가 다주택 양도세 맞을까봐 매물을 내놨는데 3, 4개월 내놨는데 안 팔리네? 그럼 안 팔리면 어째요, 여러분?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안 팔리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매도 물량으로 내놨던 내 집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들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심리가 여러분 급등을 합니다. 그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 심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정부는 아니 내가 가격 상승을 막으려고 실제로 이 양도세 중과를 시행했는데 가격 상승이 이게 되네? 그러면은 나는 더 중과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규제가 나오냐면은 보유세 중과가 나옵니다. 2018년 4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제 시행이 되고요, 여러분. 그럼 나는 이제 이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먹히지 않으니, 그리고 보세요. 매수세가 여기서 폭발을 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정부 정책에 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를 하고 또 그 매물을 받아가지고 매수할 사람들은 매수를 했다가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규제에 적응이 되면은 실제로 그 시장 참여자의 논리에 의해서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물이 이제 너무 줄어드니까 이거 뭐야? 이거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없잖아 하면서 매수세가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한 번 더 이 세금 규제 정책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2018년 9월에 자 이제 보유세 중과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유세 중과가 다주택자 대상으로 보유세 중과를 하는 거고요. 이때 최대 3.2%까지 보유세 중과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시장에 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보유세 중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매도세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한다라고 할 때보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양도세 중과라는 걸로 퇴로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보유세 중과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이거 보유세 매 연도마다 보유세는 내는 건데 이거 막 연에 중과돼가지고 2,000씩 3,000씩 내면은 나 너무 무서운데?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이때 매도자분들이 매도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세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장 가격에 실제로 이 세금 중과액 정책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요. 실제 단지를 보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송파에 있는 파크리오라는 대단지인데요. 18년 4월에 양도세 중과 시행할 겁니다 라고 이제 17년 하반기에 얘기를 하잖아요. 17년 하반기부터 18년 양도세 중과되기 전까지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해요. 왜냐하면 매도자들이 양도세 나 중과받기 전에 내놔야지 라고 하면서 실제로 이전보다 거래됐던 가격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매수세가 17년 하반기에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이렇게 꺾이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보유세 중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시장에 영향은 줬다라는 게 여러분 분명히 보이고요.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중과가 시장에 영향을 줬던 그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보유세 중과할 거예요 라고 했었을 때 최장 한 8개월 정도 하락을 했던 단지들도 있고요.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이때가 정말 서울을 살 수 있는 가격이 하락했던 되게 좋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랑 지금이랑 여러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때는 18년, 19년에 입주 물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미사 신도시도 입주를 했고요. 송파의 헬리오시티도 입주를 했고요. 서울 지역 안에 그래도 대단지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서 같이 전세가도 떨어지면서 매매가도 떨어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락의 기간을 좀 오래 가져갔던 그런 영향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요. 가격이 계속 21년, 22년까지 상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세금 규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는 왜 그러냐? 서울 지역에 미사 신도시나 헬리오시티나 이런 데들이 입주를 끝내고 나서는 본질적인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집을 산 거고요. 21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때 굉장히 금리가 1%대로 내려오면서 유동성의 시장이었잖아요. 시장 전체, 경제 전체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라는 게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가격에. 정리하자면 세금 규제는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시장의 유동성과 공급 상황이 더 본질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부분입니다. 5월 10일 이후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시장에 줄 수 있는 영향이 뭐냐.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렸듯이 5월 10일에 중과되기 전에 매도 상황이 맞는 다주택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여러분 큽니다. 네, 아무래도 양도 차익이 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중과되는 거랑 안 되는 거가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2018년에 4월 양도세 중과 시행되기 전에 실제로 매도세가 급증했던 거를 보면은 이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급하게 거래해야 하는 매물일수록 가격이 이전보다 조정된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내가 5월 9일 전에 또는 정부가 여러 세부 사항들을 기간을 좀 조정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해야만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전보다 조정된 가격에 매물을 내놓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급락을 의미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막 4억씩 5억씩 급락할 만한 상황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지금 차이점이 뭐냐라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월세 물량이거든요. 2018년 19년에는 입주하는 물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주 물량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어서 이게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2018년 19년보다 커진 상황에서 전세가 하방을 받쳐주고 있는 이 상황에 매매가가 급락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전보다 조정된 가격에 거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구해줘 월부에서만 진짜 여러분들한테 최신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낀 매물 거래 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려면 바로 입주를 해야 했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으세요. 그러려면은 이 날짜 조정해야 되고 이런 거 어려우니까 저희가 새낀 매물 상태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좀 조정을 해볼게요 라는 이야기를 시그널을 좀 주고 있거든요. 새낀 매물 거래 가능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내가 실거주는 안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매수를 하려고 좀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규제 변화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규제 상황에서 이렇게 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는 좀 집을 살까 말까 좀 고민이고 집을 또 가지고 계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나는 거주는 안 하고 있는데 1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내가 뭐 2주택 정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규제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또 뭔지 이런 게 되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걸 좀 말씀드리면요. 1주택 실거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가격 조정으로 인한 기회일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세금 중과 규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가격 조정이 올 수 있으니 내가 1주택 실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일 것 같고요. 집을 매수하고 보유해 나가는 기간을 예를 들어 뭐 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되는 5월까지만 지켜볼 거야. 또는 뭐 앞으로 보유세가 나오는 기간을 지켜보고 결정할 거야. 이게 아니라 좀 장기간 10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이런 상승장에서 규제가 나오는 이런 시장에서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단기간으로 3, 4개월 보면서 의사결정하는 게 감정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내가 10년 정도 이 집을 보유한다고 했었을 때 이 집이 어떨까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제가 시장에서 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히 중과된데 집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규제가 진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집 매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거든요. 규제가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켜보시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전월세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준비 없이 전월세를 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원래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았던 집주인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 실거주를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나 매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이 집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이제 들어갈게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세입자분이 그럼 나는 나갈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갈 집을 알아보니까 나갈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준비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전월세를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규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당장 여러분들한테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전월세 살아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전월세를 구한다면은 좀 어떤 플랜을 가져가야 되는지 매수를 한다면은 어떤 플랜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계획
또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비거주이신 분들, 지금 비거주인데 1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불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거 실거주를 해라. 비거주면은 이거 1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막 규제를 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내가 거기에 거주할 수 없어서 1주택을 마련하고 다른 데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직장이나 아니면 육아 때문에 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또 와, 이거 그러면은 내가 1주택 갖고 있으면 무조건 막 중과받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감정 때문에 1주택을 또 이제 바로 매도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면 나는 결국에는 전월세를 살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좀 감정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규제가 나오니까 계획 없이 막 포모로 나 이제 집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던지지 마시고, 집을 매도해서 내가 이 매도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나한테 더 좋은 선택이 뭔지, 그리고 내가 이참에 매도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중과를 맞았을 때의 세금, 그 다음에 중과를 맞지 않았던 때의 세금을, 편익 비용을 여러분들이 고려해보시고 매도를 계획하시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했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상승장에서는 여러분 규제가 계속 나오고요. 하락장에서는 막 완화 정책이 나오기도 하죠. 정부가 이 정책을 내는 이유는 사실은 급등하거나 급락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로 인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이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자체를 보시는 게 여러분 훨씬 더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도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가는 이 실수요자 분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내 집을 살 때에도 싸게 샀으면 좋겠다. 가격 상승이 안 된 상태에서 싸게 샀으면 좋겠다. 1주택자를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전보다 지금 상황이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닌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정책에 의하여 왔다 갔다 하는 눈앞에 파도를 보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바다가 주는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통화량이 늘어나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바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규제 정책이 나온다고 했었을 때 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까지 오늘 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자산으로서 나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5월 9일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래 방송을 들으면 알겠는데, 또 내가 매일 접하는 SNS나 아니면 뉴스나 이런 데서는 매일매일 막 규제 얘기 나오고 막 뭐 가격 얘기 나오고 뭐 앞으로 뭐 집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1주택자도 이젠 안 될 것 같은 약간 이제 이런 막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동산 기사를 보시면서 마음이 되게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나만의 견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되게 정리해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자신만의 견해로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라이브에서 나눈 이런 내용도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부동산을 좀 볼 때 어떤 시선과 어떤 태도로 봐야 되는지를 기초적인 거를 설명한
중요한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 여기서 이 라이브 방송을 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좀 더 내가 지금 뭐 무주택이다, 아니면 난 지금 1주택이다, 아니면 나는 뭐 2주택을 갖고 있다, 집을 사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란 말이죠.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고 기준도 없다 보니까 또 어렵고, 부동산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고 나 한번 이런 부동산 기준과 지금 이 시장에서 부동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알아보고 싶다, 내가 단순히 그냥 글 읽는 거에서만 공부해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좀 실행으로 좀 옮겨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칼럼에 들어가셔가지고 오픈 알림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카톡 메시지로 월급쟁이 부자들 선착순 1000명 채팅방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여기 이 1000명 채팅방, 그러니까 이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요, 여러분 뭐 전망이라든지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든지 예측한다든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기대하신다면 맞지 않습니다. 이 채팅방 맞지 않고요. 이 채팅방에서는 실제로 내가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또 집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분들이 함께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 앞으로의 시장에서 투자를 해나가거나 좀 집을 사면 좋을지를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026년에 여러분들이 평생 좀 흔들리지 않을 투자 원칙을 좀 나는 세우고 싶다, 그리고 이런 규제 정책에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좀 기준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채팅방은 1000명 한정으로 여러분 운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진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저희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잘 케어해드리면서 답변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 선착순 1000명으로만 이루어지는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이해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월 달에 한 2번 정도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음에는 다른 참여할 수 있는 안내도 딱 2번 한정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라이브 끝나고 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부동산 이거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준 같은 거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또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마음이 불안한 게 아니고 좀 편안하게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면서 그 집을 통해서 거주 안정, 그리고 만족감, 또 자산으로서 상승하는 그런 수익까지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또 월보에서 원하는 바거든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